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학학술대회 그 향토사 섹션에서 자장을 맡은 한국향독사연합회 회장 석대곤입니다.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끼리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전국 대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는 전국 지역학 연구와 지역사 편찬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은 5분이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학 첫 번째는 우리 김양식 충북학 연구원장님께서 충북학 연구 현황과 과제를 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김종건 구례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님께서 구례 문성희 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해주시고, 세 번째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님께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과 전라도 천연사 편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양대박의 청계동도에 관한 고찰로 박정화 곡성향토 문화연구회 회장님이 발표하시고, 마지막으로 18세기 관찬 용안 업지의 편찬 체제 및 변화에 대한 고찰을 이몽락 전 익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 팀은 별도의 토론자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5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상호 이제 좀 토론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제 듣고 혹시 궁금한 점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표는 한 분 해야 저희 지금 한 5시 한 반 정도는 끝내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20분 정도 내외로 해주시면은 5분이니까 뭐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우리가 충북학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양식 선생님께서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양식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충북학 연구 현황과 과제에서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충북학 연구소의 어떤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 내지는 지역학 연구 인력이 20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가 거의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향토지도 그렇고 어떤 지역사도 그렇고 충북학 지역학 연구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연구 인력이 노령화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실제 시간에 비해서 연구 축적이 되게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학 학술대회 발제자를 쭉 보니까 발제자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이 이 향토사나 아니면 지역 경기학이라든가 이런 연구자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충북학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역학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학 연구소는 실제 우리는 1999년도에 이제 설립돼 가지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서울학 연구소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학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11곳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학연구소가 26군데나 됩니다. 이 26군데 되는 지역학연구소는 대부분 문화원 부설로 이제 많이 설립이 돼 있어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학 연구소 설립이 하나의 어떤 붐이라고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우죽 성격으로 이 지역학 연구소가 설립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 좀 전문 연구자들이 이런 그 지역학을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과 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록 저희 이제 충북항 연구소 사례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은 합니다. 그 현재 뭐 20년이 됐지만은 이 충청북도의 어떤 뭐 지원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 인력도 실제 전임 연구원 1명하고 의충 연구원 1명 해서 뭐 저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북연구원 그 연구위원을 뭐 겸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전임 그 연구 인력은 뭐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초창기에는 1억 원 그 전후이고 그 최근에는 한 1억 5천 전후라 아주 뭐 적은 예산 가지고 그 다양한 연구를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학술 연구 사업하고 이제 문화 교육 사업, 뭐 자료 정보화 사업 중심으로 이제 연구 사업을 설계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측면은 뭐 다른 그 연구소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그 새로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 그 충북항 연구소에서 이제 추진했던 사업 한 3가지만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사례로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달래강 인문예술 그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연구를 넘어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지역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술인 또는 어떤 언론인들도 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전문 연구자들은 공동 연구를 학자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전공자, 민속 전공자, 그다음 관광 전공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전공자 등이 참여해가지고 이 달래강,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달천이라고 그래야죠. 충청북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달래강, 달천 유역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한 번씩 한 번씩 지역 전문가하고 예술인들하고 또는 어떤 지역 이 언론인들하고 공동으로 매달 1회씩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래강 강줄기를 따라서 오면서 학술 조사를 이제 공동으로 수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언론인은 글을 써가지고 매주 지역 신문에 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이 달래강 주변의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 다음에 11월에 이제 종합 전시전을 학술회의를 겸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달래강 인문예술 프로젝트에서는 돋보이는 것은 결국 이제 달래강, 달천이라는 지역의 주요한 자원을 가지고 학제 간 공동 연구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 학술 회의를 겸한 이와 같은 어떤 전시전을 달래강 전시전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했던 신앙서원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신앙서원은 1570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2번째 건립된 그런 어떤 서원이거든요. 근데 대원군 이후에 여기에 향사만 지냈지 일반인들 자유로운 출입이 허락이 안 됐어요. 늘 이제 문이 잠겨 있고, 근데 신앙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사적 또는 유학사적 또는 장소적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신앙서원을 유의미하게 개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충북학 연구소에서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그 연구 보고서를 내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비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사원의 건립 과정이라든가 그 장수적 의미라든가 그 역사적 가치를 규명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는 활용이 되고 개방이 돼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그 결론으로 제시를 했죠. 또한 3월부터 11월에 거쳐 가지고 신앙서원 인문의 숲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어린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주 이 신앙서원에서 이제 인문의 숲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자연 체험에다가 고전에다가 이제 복합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는 그 시민들한테 어떤 그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신앙서원 어떤 달빛 기행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로서는 2019년도에 그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서원 활용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민간에 이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앙서원이 그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큐베이터 그 역할을 입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비정신과 국화 전시전은 그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이게 그 막을 내렸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은 이 국화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국화 전시가 아니라 그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비나 문인들이 작성했던 국화 소재 한시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화 한시를 선비정신과 국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료집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주에 걸쳐 가지고 이와 같은 국화 전시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국화 전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충북의 선비 문인들이 쓴 한시를 시화전 형태로 이제 같이 전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역민들이 여기에 방문하면서 이 어떤 국화의 어떤 의미를 한번 추체험하고 국화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문화를 되새기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제 병행해서 이제 추진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달래감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선비정신 국화전시전도 그렇고, 그 신앙서원도 그 마찬가지고, 이전의 그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학술적인 조사 연구만 했을 겁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근데 이 세 사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어떤 학술 조사 연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역 주체민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복합적인 그런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다는 점. 그거는 그 앞으로 어느 그 지역학 연구소이든지 지향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충북학 더 나아가서 지역학의 그 새로운 그 방향이 뭐냐, 어떤 면에서는 뭐 새롭다라기보다는 또 진부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연 그 지역학이 그 지자체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지역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뒤새김질하는 차원에서 그 5가지의 그 의제를 그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학은, 앞으로의 지역학은 그 이 시민사회 중심의 그 민학으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층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래 어떤 뭐 그 향토지 편찬이라든가 읍지 편찬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찬 읍지 편찬도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찬읍지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그 광역 10여 개 기초자치단체 26개가 설립된 그런 어떤 지역학연구소 거의 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학이 하나의 그 관의 지원을 받는 관학 형태인데, 이제는 그 앞으로 우리 그 시민사회가 상당히 성숙을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민학으로서 지역학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가 이제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그리고 그 민학으로서의 지역학에 대한 연구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그 고민을 그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5가지 그 의제를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그 있는데, 먼저 그 이 주민이 그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관점이 기본적으로 사고의 그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이 그 주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민을 지칭할 것이며 그 주도하는 그 방식이 과연 뭐냐? 과연 그 일반 그 주민들이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영역에 들어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반 그 지역민과 그 이 전문 연구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전문 연구자들이 지역의 그런 어떤 연구 테마라든가 이런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연구자 개인의 그 문제의식, 연구자 개인의 어떤 그 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3가지의 그 사례를 그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어떤 학술 연구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역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사업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연구자 중심의 어떤 그 지역학 연구 그 문제의식에서만 고민의 지점을 넘겨버리면은 얼마든지 그 주민이 그 주도해 나가고 또 주민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학 연구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국가나 어떤 그 민족 담론에서 중앙 그 중심의 어떤 연구 마인드가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말처럼 그 쉬운 문제는 그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중국학을 99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뭐 한 20년 지금 경과를 하는데 이제서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이 어떤 그 이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하고 그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서야 이제 그 눈을 그 뜨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한 나에 있어서 이 지역과 지역민을 분리시켜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이 주도하는 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 중심으로 인전 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냥 그 지역민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과 지역민을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사고를 하게 보다 보면은 그 지역 안의 주민을 재발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어떤 장소의 복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소수한 그런 어떤 장소에 이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역이라는 큰 스케일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지역 내 일상성, 지역 내의 그런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일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한 20년은 그냥 지역이란 큰 스케일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장소들의 의미들을 추적해 나가고 그 장소에 스며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숨결이라든가 그런 어떤 민중들의 어떤 그 영혼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미시적 접근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향토지 편차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군지, 옥천군지, 계산군지 3개 군지를 이제 그 편찬 책임을 맡아서 해보는데 늘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게 목차 설정에 있어서
목적 설정에 있어서 늘 기존 그 매너리즘에 그 빠져가지고 뭔가 그 혁신성, 창의성을 좀 찾지 못한, 그래서 아쉬움이 늘 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목청 구성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장소에 주목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가치를 드러냈을 때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가치를 이제 발굴한다고 해서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면을 분리시켜서 주민 중심의 어떤 접근을 하면서 지난 1000년, 2000년 그 지역의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새롭게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그 충북 지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그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 인물, 역사 인물 기념 사업비가 단재 신채호 그 기념 사업비 활동입니다. 매년 그 30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지자체 예산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실제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 단재에 대한 공감 정도는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 낮을까라고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하니까 결국 민족주의자 단재 신초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 우리 청주와 어떤 연관이 있고 과연 단재가 청주에 대해서 충북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이 생략해버린 채 단순한 어떤 민족주의자로서의 단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갭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존재로서 이제 단재가 자리매김하니까 일반 그 시민들도 그 단재에 대한 그 기억이 어떤 상상의 그 이 단재로서 이제 남게 됨으로써 30년 동안 그 단재 기념 사업비가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점점 이게 주목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향토지 편찬을 했을 때 그 역사 인물 보면은 다 중앙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 지역에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던 그 인물이 더 부각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앙에서의 그 국가 단위의 화려한 경력 중심으로 이제 지역 역사 인물을 하다 보니까 늘 그 지역이 타자화되는 그다음에 소외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가치를 이제 창조하다는 결국 이제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벚꽃창신의 그 문제인데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학 그 연구가 과거 중심입니다. 복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통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어떤 지역학 연구가 이 과거 중심이다 보니까 벚꽃은 있는데 창시는 누락이 되는 현재적 미래적 가치를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전국 문화재단이 이제 이거 많이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술인들이라든가 문화 기획자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게 자원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당연해요. 그들이 접하는 지역 자원이 그냥 과거 뭐 어떻고 뭐 같이 있다고 했는데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미래가 누락이다 보니까 실제 전문 그런 지역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그런 어떤 지역 자원이 지역의 어떤 문화 산업이라든가 또는 문화 예술 콘텐츠 원형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학 연구자들이 좀 더 과거에 이런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가 있었다라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그럼 이것이 어떤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측면까지 좀 연구를 진전시켜 준다면은 그런 어떤 문화산업 종사자들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활용 능력이 넓어지고 넓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문화로 꼽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학 생산적인 지역학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열린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다 이런 걸 지향하지 않는 이 지역학 연구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 20년의 지역학은 약간의 그런 폐쇄적이고 닫힌 지역학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좀 열린 지역학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열린 지역학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원심력과 그 구심력이 하나의 그 균형점을 마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990년대에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자치제도가 설립된 이후에 지역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지역의 그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그 정체성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성과 창조성이 그 내재된 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설정한 정체성 개념은 이 고유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창의성, 창조성이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그 정체성도 어떤 만들어진 개념에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창조적 이 정체성 개념으로 좀 버전 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5가지 그 의제는 때로는 이미 그 진부한 그 의제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저희 이제 충북학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도 26군데에서나 그 지역학 연구소가 운영이 되는 만큼 이런 그 지역학 연구소에서 지역학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 구례 지역에서 약 한 30년간 향토사 연구에 여생을 바치신 구례 문승희 회장의 생애와 업적입니다. 그래서 본 자료는 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지리산연구원 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구례 향토 문화의 길잡이 문승희를 토대로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문승희 회장님이 구술하고 사학과 교수인 홍영기 교수님과 또 사학과를 졸업하신 김은영 씨가 함께 엮은 귀중한 책입니다. 2013년도에 편찬했으니까 문승희 회장님이 90세 때 편찬한 귀중한 책입니다. 이것을 그때 편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이거 원고 쓰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문승희 회장님은 생애와 생애를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문승희 회장님께서는 남평 씨입니다. 45세 선으로 1924년 9월 18일생이며 아버지는 문창회 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함양 박 씨이시고 3남 중에 장남으로 전남 구례군 문청면 월평리에서 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살았던 집은 약 100년이 되고요. 이 댁에서 1929년에 증조부 회홀례와 또 2004년에는 문승희 회장님 네 분의 회홀례를 치른 집입니다. 여기가 집인데 이건 본체고요. 이건 사랑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0년.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최근에 가봤더니 아드님이 또 지난 수해로 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인데, 여기가 아버지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가 문승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 사진인데 1941년에 자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조부께서는 원래 고흥분인데 1894년에 구례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현재 7대 잘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1885년생으로 서울 동명의숙에서 그 근대 학문, 즉 신학문으로 가통을 세우는데 그 기틀을 마련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문창회인데 1903년생입니다. 부산 제1상고를 중퇴하시고 구례 농해 서기, 그다음에 구례 읍내에서 사마상회를 경영했고요. 그래서 만학으로 일본 명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문을 하시면서 서적을 약 8천여 권을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승희 회장님이 아버지께 받은 교훈은 첫째, 정직, 성실, 근면을 좌우명으로 삼았고, 부모는 자식의 노예이나 자식은 부모 훈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문승희 회장님께서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부인은 같은 고을에 광명의 박명순 씨, 순천 박 씨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었고요. 사진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1944년에 결혼을 하신 그 사진입니다. 자녀는 현재 5남 2녀를 두셨고요. 지난 2020년 4월 30일에 향년 97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학력을 보면은 1937년에 구례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죠. 그 다음에 1942년에 서울중앙중학교 5년제를 졸업하시고 49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졸업장이죠. 졸업장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졸업장이 서울대학교 졸업증서네요. 이제 주요 경력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나누기는 학교 경력과 향토사 경력, 기타 경력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1943년도에 구례 토지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월전 초등학교 교사 쭉 하다가 55년도에 이일이 남성고등학교 교감을 하셨고요. 또 이일이 중학교 교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광산과 조교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또 전임 강사로 역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향토사 연구 관련 경력입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구례군 항토문화 연구회 창립 총회 때 찍은 사진인데 1986년에 사단법인 구례 항토문화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근 한 30년간 했었고요. 88년도에는 또 구례 문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리산 다회 회장을 창설했고 또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했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로조사위원, 그 다음에 상근위원, 구례군사 편찬위원을 또 했습니다. 편찬 상근위원,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독립기념관 사료조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타 경력은 또 그분이 일본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전 엑스포 자원봉사, 무주 동계 유니버시티아드 자원봉사를 일본어 통역을 해 주셨고요.
우리 관내 구례군 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 섬진강 물연구소 이사장, 그다음에 노인회 쪽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노인대학장을 하셨고 또 노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교 쪽도 관여해가지고 구례 향교 도유사를 역임했었습니다. 수상 경력은 2002년도에 구례 군민의상을 받으셨고 2006년도에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으셨고 또 2011년도에는 매천상을 받으셨습니다. 업적을 보면은 1980년대 초에 계속 객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1980년대 초, 1982년에 이제 구례로 오셔가지고 86년도에 구례 향토문화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향토사 연구를 수집 정리하는데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향토사 사료 도서를 간행하시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늘 보면은 이렇게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항시 메고 다니면서 이게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다음에 특히 어디 이렇게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가시면은 꼭 한 부씩 더 가져옵니다. 자료를. 그래가지고 저를 한 부씩 보고 주고, 그다음에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자료가 생기면은 많은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공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흔히 구례 문숭이는 잔수 다리를 벗어나야 알아준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전국 향토사 관련 세미나에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자비를 들여서 가셨죠. 그래서 이 잔수 다리가 구례와 그 순천, 구례구역을 지나는 그 경계에 있는 다리인데 구례를 벗어나면은 알아준다는 그런 말이 날 정도로 전국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애양심과 열정으로 향토사 연구에 남은 예상을 바치신 분이고, 특히 2008년도에는 선대부터 이렇게 쭉 모은 도서 약 12,000여 권을 인근에 있는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토사와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례 군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자료를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구례 군사 상중하로 했는데 2000년도에 한 3년간에 걸쳐서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도우면서 편찬한 책입니다. 논문 및 간행 도서는 저서는 문숭이 전공이신 최광학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논문은 석주관 정적지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그 연구를 내셨고, 또 한국문화원연합회 학술 총서 1권으로 의병과 동학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편적 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례문화라는 책을 냈고 구례문화 향토 사료집 쭉 내셨고, 그다음에 또 학술 강연을 해서 구례 지역 문화 유적과 그 성격, 그다음에 무척 면지도 구례에서 제일 처음으로 면진을 편찬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천왕봉 연방축 영입 및 구격, 이것은 구례 지역의 그 유림들이 7, 8명이 이렇게 천왕봉을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인하고 번역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지 이런 거 냈고, 굉장히 많습니다. 남학사란 책도 냈고요. 그다음에 구례 금성문화 상하로 냈는데, 이거 책 낼 때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선생님이 그 문승 회장님이 젊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비서가 앞에 가서
체록을 했습니다. 보고 뵙겠습니다. 지금이야 디테일 카메라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 나왔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체록을 해서 그 책을 냈습니다. 정말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제 감정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구례 기사 낸 걸 전부 간추려서 냈고요. 그다음에 구례 군지 아까 그거 상중하 세권을 편찬했고, 그다음에 구례 그 불교 문화 사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례의 주련 냈고, 구례의 고문서, 구례 옛사진, 석주간 지르사 시문, 구례의 항일 의병사,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도 그 구례 한교 고문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이렇게 모아만 놨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가지고 목록 등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죠. 이게 이제 구례 금성문화죠. 이게 상학원, 황토문화 사료집, 남학사, 유천왕봉 연방축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례 고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냈고요. 또 구례 금성문이라고 이거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또 탁본을 해서 발표했고, 구례의 주련, 또 반천 시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구례 옛사진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구례 기사를 쭉 엮어서 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나온 구례의 기사를 전부 발췌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석주간 7.14 시문, 그 다음에 구례의 항일 의병사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어떤 매년 하여튼 두세 권씩 책을 회장님께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맺는 말인데, 소견으로 맺는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승희 회장님께서 이제 안 계시니까 이게 막중한 구례 항토문화 연구회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까 하는 걱정과 또 과연 그분처럼 또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으려는지 자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욱 관심을 갖고 또 동호인들을 모아서 문승희 회장님께서 이룬 업적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못다한 항토사 연구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승희 회장님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본 원고를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 문승희 회장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과 전라도 천년사의 편찬입니다. 요즘 이제 지역사, 지역학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중에서 전라도 중심으로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자는 논의가 모아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단계에서 발표를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을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발표 요청이 와서 제가 감히 수락을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교재 발표 문집은 203쪽개가 있는데 앞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하고 맺은말을 이렇게 했고,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그 편찬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기념 사업 전라도 천년이 2018년입니다. 1018년에 전라도란 말이 이제 그 역사 지명이 처음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그 천년 된 지명이 전라도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경상도나 이런 지역들은 그 명칭으로는 조금 더 시기가 늦었고요.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이제 서울과 근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전주나 나주라는 그 어떤 특정 그 지역의
지방 도시가 한 광역의 도 이름으로 돼서 1000년이 됐다는 것은 엄청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5년에 그 전남도청에 근무하면서 이런 것은 기념주년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제 실제 실무 공무원이 어떤 커다란 그 안을 잡아서 그것을 정책화시키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뭐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정책화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진행된 내용은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규모도 커졌지만 좀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 제가 이제 처음 제안할 때는 2015년이었는데 한 3, 4년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 그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가 실제로 그 정책화를 시작한 것은 2년이 넘어서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7가지 기념 사업을 하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한다.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큰 테두리를 묶어서 이렇게 통사식으로 지역사를 편찬하면 좋겠다. 그것을 큰 목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의 30개 사업으로 개별 사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각 10개씩 그 사업을 주관해서 맡았고, 전라도 이미지 개선 사업에 들어있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7개, 7대 분야나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목만 제가 여기 했는데 발표 문집에 또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설명은 따로는 안 드리겠습니다. 학술 및 문화행사,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전라도 천년 숲 조성. 그래서 2017년 3월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본 것은 2015년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정책화가 나중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되기는 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0월 달에는 D-1년 그래서 학술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회 선포식, 타종식, 또 기념식, 그래서 10월 18일로 날을 잡고 전라도 중심부였던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에서 기념식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라도 천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홍보물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랬는데 전라남 도에서 만든 이제 그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국립 광주박물관, 국립 나주박물관, 국립 전주박물관,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전주 역사박물관 이런 데서는 특별전을 이렇게 개최를 하고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사업, 그래서 2015년 5월인가 6월에 제가 이제 처음 안을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이쪽에 뭐 학계라든지 그 이렇게 연구원이라든지 또 지자체 이런 분들한테 보내면서 이거를 좀 몇 년간 준비를 해보자 했는데 그 자기가 이것을 맡으면 일거리가 좀 많아진다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정책화를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고려사에 나오는 그 1018년 기록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기념주년 뭐 서울정도 600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는 행사나 내용들도 여기에 합쳐서 의미를 살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 내지 2년에만 할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기념주년 사업이 있으면 2015년부터 해마다 좀 연결을 시키자. 예를 들어서 전라 병영이
전라도 육군 본부죠. 1417년에 광주에서 지금의 강진 병영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600년이 2017년이면 되니까 그 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쭉 연결시킨 행사를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되었고 2018년에 사실은 2018년에 책의 일부가 나왔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4월에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 시도에서 공동 분담을 하고 5년간 15억 원 정도 총 30권, 그래서 총서로 22권, 자료집으로 8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제 총서 형식은 그 신라 역사와 문화라는 그 신라 천년사가 그런 형식으로 나와서 우선 이제 처음 계획은 이런 형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찬 위원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 5분씩 위촉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공이나 학교나 이런 걸로 봐서 꼭 들어가야 될 분들은 다시 편집위원으로 그래가지고 총 21명이 구성이 돼서 목차와 필자를 짜는 데만 이 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9번에 걸쳐서 했고, 또 각 그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그 분과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총 회의 횟수는 한 30회 이상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연구원에서도 하고 전남대에서도 하고 정읍 또는 남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목차 정하고 준거안 정하고 전체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저 10월 26일 날은 전라도 그 역사 연구 현황, 그래서 각 시기별로 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에 최종 확정된 게 5년간은 또 갖고 사업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30권으로 하되 일종의 분류사 형식이 아니고 통사 형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 통사는 총설 1권 플러스 통사를 29권으로 하고, 그리고 대상을 1018년에서 2018년까지 전라도 천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큰 광역의 지역 단위로 해서 이런 큰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앞으로도 어려우니까 전라도라는 이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제일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전라도 천년사로 할지 다른 명칭으로 할지 그것은 조금 여유를 두자, 이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필자를 이렇게 보니까 335분야에서 237명의 지필자가 동의를 했고, 중복된 것을 제외하니까 21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글을 쓸 거냐, 그것이 중요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편찬 성격, 목표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 원고 작성 원칙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중고교의 일반 지식을 갖고 있을 정도면 이해를 하면서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이해를 하면서도 전라도만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런 큰 틀을 갖고 하자. 전라도 역사, 보편적 이해, 자부심, 정체성,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되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진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어떤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워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는 이제 총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현대 이렇게 7개 단원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각 권별로 또 그 대주제, 중주제까지를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중주제 중심으로 필자를 선정을 했고, 그 중주제에서도 이제 필자들이
이 소주제는 이제 필자들한테 좀 재량으로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조선 후기의 제일 첫 번째 한 권의 책이 200자 원고지로 1800매 기준인데, 크게 두 항목이 들어가고 그 중에 한 항목이 이것이면 여기에 이제 절을 하고 이 소절까지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 소절 밑에 개별 이제 그 집필하면서 다시 이제 소절이 나오는 경우는 그 필자 재량이 맡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쭉 이제 큰 제목만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절까지가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대도 그러지만 현대가 이렇게 목차를 정하기도 그러고 필자를 구하기도 그러고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12월 달에 완성이 돼서 작년 초에 원고 의뢰를 했는데, 이제 원고는 그 200자 기준으로 12,000원 정도를 하고, 이 사람이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한 권 내에서는 500매 이상은 중복이 안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부득이 없는 경우는 한 필자가 800매까지는 쓸 수 있게 권을 달리하면, 그렇게 정해서 작년 1년간의 원고 집필을 하고 올해까지 해서 지금 원고 집필은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감수 작업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 이총장 2018년 4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학술대, 그리고 오른쪽 밑에 사진이 전체위원회, 그리고 왼쪽 밑에 사진은 이제 지역별로 그 아까 시기별로 몇 분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계속 그 소목 자정하고 필자 정하고 필자 섭외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오는 그 소위원회 사진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곡성군 향토사 연구회장 박정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양대박의 청계동도에 관한 고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조선조 16세기 말 양대박이라는 서울 출신 문사가 어떤 사상적 배경과 뜻을 가지고 청계동이라는 마을을 설립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대박은 우리 지역에서는 양대박 선생 또는 양대박 장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학술적 편의상 양대박의 호칭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계동도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1년 곡성문화원에서 청계동사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간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곡성문화원 김길령 원장님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심혜섭 씨, 구례에 아까 발표했습니다마는 문승희 선생님, 무안의 박양규 선생님 등의 협조를 얻어서 발간했습니다. 이때 발간했던 청계동사에 청계동도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김길령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이분들은 향토사 연구의 1세대로 지역사를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그 청계동도에 진보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 김길령 원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길령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책자를 번역하고 발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진본을 살펴본다고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내놓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누군가 심증은 가지만은 잡아떼서 그 진본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사를 편집하는데 같이 협조했던 구례군의 아까 그 문승희 당시 구례 문화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생긴의 필자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계동에 우리 관에서는 금방 그 발표를 하신 우리 김희태 선생님께서 참여해서 많은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청계동대에 나타난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청계동과 청계동도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청계동을 설립한 양대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박의 본관은 남원 양씨입니다. 1543년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록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약 한 달 뒤인 5월 22일 아들 양경우와 또 집안의 가동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그 의병장입니다. 의병적 활약으로는 1592년 6월 25일 그러니까 또 한 달 뒤에 임실 우남에서 왜군 1만 명을 맞아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직으로 1796년 병조 판서에 봉해졌습니다. 시호는 충장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이 청계 창의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이 우남 파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6월 광주의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자 옥과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평로와 함께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호남 의병을 하나로 규합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병 2,000명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7월 7일 진중에서 과로로 발병해 가지고 진산의 진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마사실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양대박은 체구가 적고 기골이 작았지만은 약한 몸으로도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서 명나라 사신들이 명사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박의 가문은 8만석의 대후호 집안으로 삼남의 최고 갑부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박은 그 아버지가 양의라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 부인이 남원 윤씨고 두 번째 부인이 안동 박씨인데 안동 박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입니다. 학문은 우계 성원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서인 계통의 학맥을 잇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엔 청계동 및 청계동도의 제작 시기와 청계동도에 대해 청계동도가 시사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이라고 하는 데는 협의적으로 봤을 때 전남 곡성군 동악산의 북쪽 끝단에 자리 잡은 골짜기의 명칭입니다. 지역민들은 이곳을 사시암골 또 사수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청계동 지역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섬진강이 전남 곡성군과 전북 남원시의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을 우리 지역에서는 순자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은 넓이가 약 100m 안팎으로 협곡을 이루고 있는데 협곡의 길이는 약 7k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 주민들은 솔목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청계동이라는 지명은 양대박의 문집인 청계유교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계동도는 1580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사본으로 되어 있는 청계동도는 1800년대에 그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청계동도는 지도의 정보를 간략하게 여백에 수록하는 방식이 군현의 지도인 읍지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백에 기록된 그 지도 저기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백에 기록된 정보 내용은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오른편에는 곡성 지역, 왼편에는 남원 지역, 이게 섬진강과 맞닿은 산자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도 하단에는 청계동도 주회 형지총론,
그 다음에 충장공 추창 수립 총망, 그 다음 주장 수립 조목 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관해서 함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첫째, 청계동도는 청계동 주변의 고유 지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묵방곡, 사수곡, 율사곡, 우암탄, 입석탄 등 이런 지명과 곡의 산 이름 등 옛 지명이 잘 나타나 있어 가지고 향토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계동도에 나타난 보호정을 비롯한 정자와 노가들이 그림, 그 책에 있는 그림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은자강 7km 구간에 양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아서 이 지역 설목 전체가 청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 골짜기가 아니라 전체, 이 지역 전체를 청계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청계동도는 청계동을 유토피아적인 별천지로 후손들을 위한 피난지지로서 풍수지리적 대명당, 길지, 대혈처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계동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땅을 바라보는 상지기술학인 풍수지리의 사상, 은일사상, 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교사상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청계동도는 양대방의 스승인 반계성운의 무실 도학 정신의 학풍을 청계동에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우계학파의 도학 사상에 따른 실학적 무실 학풍을 충실히 계승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세가 든든함을 배경으로 조광조, 성운으로 이루어지는 우계학파의 도학적 전통에 기반하여 계승한 실천적인 강조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은거자수, 성현자기라는 수신과 출처의 철저함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병활동 등 의리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째, 청계동도는 조경학적 측면에서 우계학파의 도학 사상에 따른 원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계동도는 순자강이라는 협곡에 실용적으로 정자를 조형하고 주변 경관을 새롭게 조경하여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호남사림의 사유와 만남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조경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림의 구성이 장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담양, 소세원, 조경도 등이 청계동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여섯째, 청계동도는 실학적인 측면에서 둔전법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둔전법이란 변방에 군사를 주둔시켜서 한편으로는 경작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군량을 자급자족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자를 배치할 때 보호정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각각 정자를 2채씩 배치하고 또한 각 정자마다 노가 2채씩을 배치해서 각 정자를 옹위하고 있습니다. 즉 각 정자마다 독립적으로 가족이 거주하면서 주변에 농경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자치적으로 경영하다가 보호정 등의 업무가 생기면 내방하여 가설을 돌보아주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일곱째, 청계동도는 왜군의 침입을 예지한 진지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곡 2, 왜군의 침입을 예지한 이를 비롯해서 왜군의 침입을 예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월파 유평로 등과 같이 왜군 침입을 대비한 인물들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제일 처음 의병을 봉기한 것으로 알려진 월파 유평로와 양대박은 이종관으로 교류가 많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왜군의 침입이라는 담론을 공유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병들을 훈련했다는 증언과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순자강과 청계동은 삼국시대의 석성이 자리잡았던 남원 금지면 성안마을 북쪽과 연계한 남원의 배후 지역입니다. 청계동 주변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협곡으로 하상이 고르지 못해서 배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 평야 지역의 사주 경계가 용이한 군사적 요충지로 진치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계동에서 동쪽으로 약 2km쯤 떨어진 영사정에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사가 주둔해서 군사를 지휘했던 지역인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덟째, 청계동도에 나타난 보호정을 비롯한 동서남북 정자를 통해 인적 교류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정에서 수많은 시단 활동이 이루어졌지만은 임진왜란 초기 양대박의 죽음으로써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양대박은 호남 시단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박이 남긴 매낭정 30영, 영사정 8령 등을 통해 학자들 간에 양대박과 청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그치고 있는 호남 시단의 맥이 청계동의 보호정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계동은 이러한 학문적 시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홉째, 청계동에 나타난 보호정은 순자강 연안에 설립된 정자들의 중간 지점으로 동서남북 정자들의 중추적 연계적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순자강 지역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건립된 옥과현 지역의 합강 3절, 즉 합강정, 관이정, 무진정, 곡성현의 만취정, 남원 지역의 영사정, 그리고 오대정, 이런 것들이 약 20개의 정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섬진강 정자의 줄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간에 1550년대에 조정된 우리 보호정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세기 하나의 서울 출신으로서 양대박이 이 섬진강에 세웠던 이 설계도인 순자강도가 청계동도가 구현했던 그런 청계동에 관한 연구에 대한 마중물이 되고 이런 연구들이 유수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몇 가지 결론사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8세기 그 관찬 용안읍지의 그 편찬 체제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온 익산 고문원 강독회 그 이목락입니다. 예, 발표할 그 순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머릿말, 그 다음에 18세기 용안읍지의 편성 체제, 그 다음에 사회 변화,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익산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나타난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2004년도에 고도 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미륵사지와 왕국리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미륵사지 서탑이 복원이 되었고요. 2020년도 금년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아울러서 고대, 즉 마한 시대와 그 백제 시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익산 지역과 관련된 과거의 이제 고문원들은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활용되어져 오다가
이런 것들을 좀 번역을 해서 보다 일반인들이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2016년도에 익산 고문원 강독회를 조직을 해서 매월 그 2차례씩 모임을 갖고 강독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결국에 2차례에 걸쳐서 2019년도 작년도에는 금맞이를 번역해서 발간했고요. 금년도에는 여산하멸 용안읍지를 역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그 18세기의 용안현 읍지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용안현은 왜 용안현을 택했냐면은 용안현은 전라도에서 가장 작은 현이었습니다. 면이 4개 면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작아서 당시에 그 여러 사람들의 기문을 보면 정말로 뭐 작은 달팽이 같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60년에 바로 그 영조 때 만들어진 그 여지 도서를 보면, 물론 이것은 이제 미완의 전국지리지입니다만은 사실 익산 지역과 관련된 것은 하멸현, 용안조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과 여산 부지역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용안현조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조 때 만들어진 해동 여지통제의 용안현 읍지는 대개 1790년에 편찬된 걸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지도서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과 한 30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두 가지 읍지를 비교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편성 체제를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여지도서에 나타난 용안현조는 약 28항목입니다. 그리고 해동여지통제는 41항목인데 저기에 여지도서를 기본으로 삼은 그러한 책은 2009년도에 전주대학교 변주승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지도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안현조를 바탕으로 했고요. 해동여지통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발간한 바로 용안현 읍지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5가지로 나누어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읍지의 그 중심되는 부분은 재정경제 파트였습니다. 여지도서에도 11항목이고요. 그리고 해동여지통제에도 15항목으로 상당히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요. 여지도서에서는 두 번째로는 바로 일반 행정과 사회문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해동여지통제는 바로 재정경제 다음에 바로 사회문화 파트를 가장 중시해서 12항목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그 다음에 군사, 그리고 자연환경,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편찬 제도의 특성을 보면 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그 여지도서와 해동여지통제를 빼고 앞으로 그 용어를 여지도서의 용안현조는 용안현조로, 그리고 해동여지통제의 용안현 읍지는 용안읍지로 그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28개와 41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 항목을 2개 다 중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용안읍지에서는 사회문화 항목을 중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 현황은 용안현조에서는 지도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방리, 도로, 그런 순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히 방리에 인구와 민우수를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바로 그 여지도서에서는 바로 그 방리와 도로를 훨씬 중시하는 실용적인 면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용안읍지는 건치, 연역, 군명, 관직, 방리 이런 순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방리,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지도서의 장점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선생안입니다. 선생안은 여지도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용안읍지 같은 경우는 하멸읍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1600년에서 한 5분의 현감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1600년에 바로 노도이라고 하는 하멸 현감이 있을 때 하멸에서 그 강상의 변이 일어나서 하멸현을 용안현에 바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용안 현감이 하멸현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경제 분야에서는 두 읍지가 모두 중시를 했는데요. 용안현조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0항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안읍지에서는 장시, 상납, 노비, 저것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왜 요역은 저게 새로 추가됐다고 써 있습니다만은 항목은 추가가 됐는데 사실 요역 내용은 바로 용안현조의 복름 내용하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박리의 그 용안현조에서는 그 호구를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호구를 따로 떼어서 만들었고요. 전총 항목을 두어서 한전과 수전을 합쳐서 역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적어도 해동여지 통제를 편찬한 정조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적어도 영조 때와는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읍지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용안현조는 성지, 교량, 봉수, 군병으로 되어 있는데 군병은 주로 군관, 정병, 보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안읍지에서는 이 군병은 군액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군기 항목을 따로 두어서 궁시류라든가 화기류, 군사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그 용안현조는 알다시피 학교, 누정, 명환, 또 제영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그 제영을 제외시킨 것은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하나의 제영도 시문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용안읍지에는 12항목으로서 학교, 서원, 누정, 특히 누정과 관련돼서는 채팽륜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그 기문을 군자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싣고 제영과 관련돼서는 수많은 시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승남과 여지도서를 결국에 장점을 취합한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 분야에서도 용안현조는 산청 형승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사실 용안읍지에서는 산천 항목에 각종 시를 다 수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읍지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호구하고 농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30년간 그 호구 및 인구 변화를 보니까 호구는 약 32호가 증가를 합니다. 인구는 115명이 증가를 하는데 남자가 147명 증가를 하고 여자는 오히려 32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는 논인 수조는 20개월이 증가를 하고 오히려 밭인 한전은 11개월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여성이 감소하는 것과 이런 한전 밭이 감소하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주로 논농사는 남자 중심 그리고 밭농사는 여자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전세는 약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동이고요. 대동하고 조적이 두 가지가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대동은 상남미가 30년 전에 비해서
약 297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저침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저침이는 456석 이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결국에 백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균수에도 거의 같습니다. 복름도 전체적인 양은 비슷합니다. 요역도 역시 복름 비슷하고요. 다만 조적은 쌀이 100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벼가 3000석이 넘고요. 겉보리, 콩, 찬밀 저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그러면 저게 조적, 즉 환곡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저런 곡식은 당시에 주로 그것을 대여를 해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용안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것도 역시 농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환곡이 농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납은 주로 저것은 실질적으로는 용안현조에는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1750년에 균역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1760년에 여지도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미 균역법이 시행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군산진이라든가 호조의 납부액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약간의 부담은 증가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사 병력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용안현조의 군병 항목이고요. 용안읍지에는 군액과 군기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군병은 군액하고 같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기 항목은 바로 궁시류, 화기류, 군사물품을 기록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군사 배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하더라. 그것이 뭐냐면 유봉산성은 전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이 해남에 있죠. 우수영의 수군 22명을 파견하는데 유봉산성과 우수영으로 수군 파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산진의 군산진은 용안현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군 22명을 배치하고 여산후영은 역시 여산은 바로 그 용안현에 바로 그 후미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원 병종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군사 배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유교적인 교화와 그 윤리의식의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용안현조에서는 인물조를 만들어 놓고 고려의 인물 그리고 조선의 인물로 나누고 나중에 그 후미에 가서 효자 4명, 연료 1명, 그리고 충신으로 4명으로 해주오씨 4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용안읍지는 과한으로 나누어서 고려시대 인물 또 지역 인물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문묵과 출신자를 모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란을 따로 떼어서 충신 6명, 이것은 이제 해주오씨 오충열사가 있습니다만은 5명과 한 분을 전응여배라고 하는 한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효자가 9명으로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10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가 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9건이고 효자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1명. 그래서 인원이 엄청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인물 항목에다가 충신효자 연료 내용만 기록을 했다. 그리고 충신이라든가 효자 어떤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적어도 영조 때보다는 정조 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의식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 것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점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읍지들을 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했더라면 상당히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8세기의 그 영정조 때의 국가 정책,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어떤 좀 세밀한 접근을 좀 했더라면,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가져봤더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그 토론자가 없으니까 발표자 상호 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은 박종건 선생님은 뭐 급히 일이 있어가 내려가셨고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일단 뭐 혹시 뭐 더 발표하는 것 중에서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좀 설명하실 분? 김영식 선생님 좀 더 추가하실 거 계세요? 예, 뭐 특별히 추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발표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지역학 연구소가 광역자치단체의 그 11개 지역,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26군데나 이게 그 지역학 연구소가 그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로 봐서 기초자치단체는 뭐 더 많이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학의 역시 그 중심은 그 지역사거든요. 지역 역사가 지역학의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이 지역사 또는 그 향토사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사에 대한 어떤 그 이 연구 범위라든가 문제 의식을 이 지역학이라는 그런 그 차원으로까지 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학이란 뭐냐 하면은 일종의 어떤 지역의 어떤 집단 지성을 대변하는 것이 어떤 지역학이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은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관학에서 우리부터의 어떤 그 학문 체계에서 민학으로 밑으로부터 그 추식해 나가는 민학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지역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더 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그 김희태 선생님께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추가해 주십시오. 마이크 다 켜져 있으니까 따로 누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아무나 네,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도 그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라는 게 이제 광역으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 군데 하다가 전라북도가 참여를 안 하고 이제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만 해서 지금 2018년에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광역권의 지역학 연구소가 서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해갔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방금 뭐 26군데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그 통계는 안 내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역 나주시에서 나주학진흥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시의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돼 있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는 혹시 있는가? 많습니다. 많아요. 조례로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학 조례가 지금 제정된 데가 그 전북이 돼 있죠. 그다음에 강원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돼 있고, 충남이 돼 있고요. 기초는 얼마 전에 이제 충주 향토학 용역 하면서 뽑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6군데인가 내가 그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지역학 연구소 설립 추세는
이 조례 제정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봤더니 처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것이라서 예, 고맙습니다. 결국 이제 조례 제정은 먼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뭐 만드는 그런 네네. 추세인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박정환 선생님 뭐 혹시 부족하신 점 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충북학의 연구라든가 그 천년 기념 사업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그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이고 또 그런 중요한 그 것이 지역사고 향토사라고 하는 것이 근간이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좀 진행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아까 그 말미에는 다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그 아까 그 청계동도에 나와 있는 보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 보호정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현재 무엇이 있냐면은 대단히 그 화장실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보호정이 있었던 자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다가 그런 그 화장실과 매표소를 그 지어놨는데 이것이 1년에 한 15일 정도밖에 그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유원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 화장실과 매표소를 지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5년 전에 대단히 크게 지적을 해서 신문에 그 어필을 좀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오늘 청계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양대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같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청계 원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복원해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기형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곡성군 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우리 그 향토 사학자들의 말도 또 지역사를 하시는 분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그때 그걸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임원각 선생님께서 또 한 말씀 발표하신 것 중에 예, 제가 용안 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용안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하멜현을 보면 하멜현 같은 경우는 인구와 토지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그 강경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3대 폭우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소속이냐면 은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은진만 배를 채워주는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멜 현감이 좀 화가 났죠. 그래서 강경으로 올라가는 배들을 중간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쪽에서 소위 웅포에서 웅포 그 포구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웅포가 조선 후기에는 약 5대 포구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멜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 포구도 역시 조운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 발달을 하고요. 이제 하멜과 용안은 그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멜현까지 다루면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용안 현만 다루어서 조금 두 가지를 비교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제 네 분이 이제 조금 그 말씀을 초월하셨는데 이제 상호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나 근데 일단은 제가 우리
김영식 소장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뭐 쭉 향토 지방 뭐 군지나 뭐 이런 편찬을 해보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천연사 우리 김희태 선생님이 그 우리 통사 이래 쭉 목차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근데 그에 대해서 뭐 하실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아니면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셔서 뭐 최대치를 끌어내셨을 겁니다. 왜 아마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야 뭐 하여튼 그 전라도의 그 모든 그 집단 지성체로서 만들어진 게 인전 전라 천년사 같은데, 그래서 목차를 설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하자면 그 준거안 어떻게 서술을 하고 이렇게 판을 짜느냐 하고 이제 그 목차와 필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 제일 좀 많은 시간을 저기 됐는데, 이제 각 그 분야가 다 다르니까 전체 회의에서 모여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각 그 시대별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자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 우리 이제 한국사 속에서 그 있는 그런 항목하고 이제 전라도 천년사 내지는 이제 지역의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제목과 항목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천년사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목들에 전부 뭐 전라도의 조운, 전라도의 뭐 봉수 이렇게 전라도가 다 들어가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국방시설로서의 봉수 이렇게만 일반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정하는데 최대한 가능하면 이제 그 지역 이미지와 전체 일반 보편사를 이렇게 좀 잘 조화를 시키자. 그래서 일단 회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체위원회에서 또 이제 다른 시대 사람들이 또 그 비슷한 조선 전기 쪽 전공한 사람들이 조선 후기 쪽을 보면은 좀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조선 시대 같으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딱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외란이나 호란이나 이런 것들을 조선 전기에도 넣기도 그러고 조선 후기에도 넣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전 문학에서 뭐 한시 문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딱 전기 후기 구분 게 아니고 조선 시대의 어떤 고전 문학에서 한시 부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선 전기 아니면 조선 후기 어느 부분에서 그 조선 시대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도록 이제 그렇게 조금 조정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많이 거쳤습니다. 예. 예, 혹시 우리 김희태 선생님은 그 동도요 양대박의 그 청계 동도에 관해서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추가 설명이나 그런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아까도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넘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좀 그 요즘 보통 말로 하자면은 문화재 보존 정비계 같은 거 활용, 그런 것을 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예산이 세워서 어디 대학팀에서 이렇게 그 연구를 맡았는데, 이제 좀 역사적인 것하고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라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해서 했는데, 그때 조사할 때는 여러 번 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뒤로는 이렇게 자주 못 가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요한 그 유적이 있을 만한 그 포인트가 자리가 좋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제 편의 시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먼저 조사해 놓은 것을 좀 그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군에서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면 그것이 이렇게 좀 실행이 되도록 그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 바꿔지고 시간 바꿔지고 지나고 그러면은 그냥 그때 연구한 거는 연구한 것대로 되고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저도 이제 그 행정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걸 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혹시 뭐 예, 박정환 우리 선생님 김희태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 전문의로 계시면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굉장히 그 책을 꼭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 뒤에 지자체에서 이제 거기다 관심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길령 그 문화원장님이 제1세대 향토 사학자들이 계실 때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지금은 그 앞으로 그 신설 도로가 좋게 나버렸습니다. 섬진강가 양으로 좋게 나가지고 유원지화가 됐는데, 그 유원지를 해 가면서 제일 처음에 시행했던 사업이 그다 화장실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다가 매표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김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에 보면은 그거가 보호정 자리가 분명한데 그 자리에다 화장실을 지어놔 보는 거예요. 길 옆에다가 마치 들어가기 좋은 데다가, 그 주변에다가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거기다 매표소를 지어놓은 거예요. 양쪽에다가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에서 그 화장실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정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크게 화보로 만들어서 신문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해주고 있고, 지금은 거의 뭐 여름에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이 보호정이 있었던 그 자리는, 양대박이 지었던 보호정이 있었던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섬진강 줄기에 있었던 그 정자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 한 몇 킬로 되지 않는 그 구간에 20개 정도의 그 정자가 줄띠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정자 문화에서는 큰 건데, 그것들이 거의 다 묻혀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라도 천년사 하시면 그쪽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나 좀 그걸 좀 누군가가 그 전문가들이 또다시 연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뭐 계속 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만 협의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문홍학 선생님 혹시 뭐 다른 분한테 궁금한 체제라든지 궁금한 질문하실? 저는 이 청계동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좀 예. 곡성을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곡성과 그 전라북도 남원 그 도계입니다. 도계. 예. 그러니까 그 곡성의 큰 산이 동악산이라고 있습니다. 동악산 끝과 그 남원시 이쪽으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환봉이라는 큰 그 줄기가 약 700, 600, 한 50m 내지 700 정도 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산들이 이렇게 맞보고 있습니다. 그 맞보고 있는 그 사이를 그 섬진강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약 7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를 지역 사람들은 솔목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을 아까 양대박 선생이 그거를 그 청계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청계동을 짓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 청계동을 짓기 위한 그 설계도로서 청계동 도를 그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자가 있고, 그거 정자가 17개가 7km 사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정자는 아닙니다만은 보호정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그때는 초옥으로 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실이 다 돼버려 갖고 자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그 청계동도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 함축되어 들어가져 있는 거이죠.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시면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혹시 뭐 상호간에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지명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충북학 연구하시는 우리 김양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진짜 직접 발로 뛰시는데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소통 지역사 방향에서 이제 그 연구자 그다음에 민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민학이 우리가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제 직접 뭐 참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민들이 우리가 향토사인데 그냥 와서 참여하는데 그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걸로 아까 뭐 국화 전시회도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뭐 그 할 수 있는 잘 확대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구를 안 하더라도 지역학에 참석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었는 모양인데 하셨는데 좀 최근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오늘 그 경기학 학술대회 이 발표 자료 지금 뭐 다 참석은 안 했지만은 그 이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경기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 많은 그런 그 발제문을 그 보니까 실제 어떤 그 시민들이 그 참여하는 형태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그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이제 이 경기학회에서 한 그 위키를 통한 경기 지역사 기록. 그래서 어떤 뭐 기록 조사라든가 이 아카이빙 그 사업에 실제 그 시민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새로운 지형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 지역학 연구도 그렇고 지역사 연구도 그렇고 되게 이제 다원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오늘 그 경기학 이 학술대회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에코 뮤지엄이라든 개념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도서관이 또 많은 그 역할을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충북 지역도 갈수록 그 박물관보다는 이 지역학 차원에서 도서관들의 역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 도서관의 어떤 작업 방식이 대부분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개입이 돼 있고 결합하느냐가 좀 숙제로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전문가들 참여를 오히려 꺼리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문가들이 콩나라 판나라 뭐 그 한다든가 또는 그 전문가야 지식에 이제 이게 그 추동돼 나가다 보면은 의도한 대로 그 이제 시민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제간 또 어떤 다원화된 각 그 지역의 그 주체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이 융복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새로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좀 다원적인 그런 어떤 수용 능력이 좀 길러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개인 중심의 전문적인 그 연구를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의 어떤 그 결합이 사실 어렵거든요. 서로 또 이해의 어떤 공감대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열려야만이 결국 그 지역사 전공자들도 지역의 다양한 어떤 흐름 속에서 할 역할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역사 뭐 우리가 저희들 이제 향토사라 이런 건데 지역민들이 좀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료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보고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김인태 선생님한테 사회자이기 위한 한 가지만 좀 지금 천연사를 편찬하시는데 지금 통사 있고 제가 보니까 자료집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30건든 뭐 40건든 편찬하고 나면 뭐 연구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용이나 이런 것을 향후 뭐 편찬 계획은 없으세요?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거는 거기서 기획을 안 하시는가?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네. 그 이렇게 분류사 비슷하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통사로 하고 그 총서를 전체를 한 권 하고 그 이제 나중에 마무리될 무렵에 그 총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핸드북 같이 그렇죠. 해서 이렇게 좀 보급을 하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후속 사업이 이제 그런, 네, 그런 네. 식으로 되어가는 거. 그래서 뭐 다양하게 저희들이 뭐 지역사 지금 편찬 사업도 펼쳐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조선시대사라든지 지도라든지 뭐 지역사 편찬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건 아니지요. 시간도 됐지만은 크게 저희가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시간이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